2025년 12월 글로벌 금융시장에 수십 년 만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뭐랄까 공짜 점심 역할을 해왔던 슈퍼 엔저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심층 분석 자료를 통해서요. 이 거대한 전환이 과연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속의 환율이 조금 바뀌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의 모든 파티에 사실상 공짜 술을 제공하던 그 수도꼭지가 잠기는 거거든요. 파티는 끝났고 이제 누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누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바로 그 지점이군요. 미국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려 하고 일본은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수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리려 하고 이 상반된 움직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왜 하필 지금 2025년 연말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니 뭐니 하면서 투자자들 관심 바뀌었잖아요. 자료에서는 일본 내부의 그 절박함과 미국의 방향 전환,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맞물렸다고 분석을 합니다.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 입장에선 더 이상 엔저를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한마디로 엔저는 더 이상 약이 아닌 독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독이라뇨. 그동안은 엔저가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들 먹여 살리는 완전 보약 아니었나요? 엔저 덕분에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실적이 엄청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출 대기약은 좋았죠. 근데 그 과실이 국민들한테 전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첫째는 수입 물가 폭등의 역습이에요. 에너지나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는 일본 입장에서 엔저가 계속 되니까 국민들의 생활고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이 구조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희생을 더는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2025년 봄철 임금 협상, 우리가 춘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수십 년간 이어진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탈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계속 제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풀린 돈이 전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면서 자산 버블만 치우게 되죠. 그러니 금리 인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아, 일본이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반대로 미국은 이제 한숨 돌리려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미국 연준 페드는 길었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고금리 후유증으로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경기를 부드럽게 착륙시키는 이른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국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일본 금리는 올라가면서 양국 간 금리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심지어 시장 하락의 주범이 될 확률이 99%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요 정말 사기적으로 간단합니다. 청취자분께서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몇 년간 돈을 버는 필승 공식이 있었어요. 먼저 연 0.5% 같은 사실상 제로 금리로 일본에서 막대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즉시 달러로 바꿔서 연 4%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나 매년 수십 퍼센트씩 오르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 AI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금리 차이로 3.5%는 먹고 들어가고 주가가 오르면 그건 전부 보너스고요. 심지어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 갚을 빚도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월가의 필승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작동하는 전제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이 모든 과정이 역회전되기 시작합니다. 빌린 엔화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달러 자산을 팔아서 엔화로 바꿀 때 환차손까지 발생하죠. 예를 들어 1달러에 150엔일 때 빌렸는데 갚을 때 130엔이 됐다. 그럼 갚아야 할 빚의 가치가 폭등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그 필승 공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질까요?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순진하진 않을 텐데요. 이런 리스크를 이미 다 알고 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자료에서는 이걸 99% 확률의 폭탄이라고까지 보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리스크를 알죠. 하지만 문제는 탐욕과 관성입니다.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마치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LTCM 파산 때와 비슷한 냄새가 나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헤지펀드였잖아요.
모두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하나의 거래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렸다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마진콜 압박에 너도 나도 출구로 달려가게 돼요.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팔아서 엔화를 사야 한다. 이런 패닉셀링이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경고입니다. 그 총산의 공포가 현실이 된다면 당장 우리 코스피 시장부터 그 충격파를 맞게 되겠네요. 특히 일본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산업들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자동차는 웃고 반도체는 긴장하라 딱 이렇게 분석했죠. 네, 엔화의 방향은 우리 증시, 특히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걸 수출 경합도라고 하잖아요. 엔화 가치가 오르면, 그러니까 엔고가 되면 반대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그중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이 바로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 소나타랑 도요타 캠리는 뭐 평생의 라이벌이니까요. 그렇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환율 덕분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피크아웃 우려로 눌려있던 주가가 반등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조선하고 찰강도 비슷한 논리로 긍정적입니다. 선박수주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고 값싼 일본산 철강의 공세도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엔화 강세가 정말 현대차의 순풍으로만 작용할까요? 현대차도 일본 기업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 그 부품 수입 비용이 같이 오르면 이익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완성차 판매 가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부품 조달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를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엔고 시기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반면에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신중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점이 좀 의외였어요. 왜 중립적인 거죠? 득과 실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용 측면에선 악재예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나 장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엔화가 비싸지면 원가가 올라가죠. 하지만 경쟁 측면에선 호재입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일본의 키옥시아는 엔고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은 오르지만 경쟁사는 약해지니 결국 또이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 방향보다는 글로벌 AI 수요 같은 더 큰 변수가 반도체 주가에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엔캐리 청산 과정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로 가보죠. 엔캐리 자금의 종착지였던 월스트리트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장주 밸류에이션 재평가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풀린 그 막대한 자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지난 몇 년간 가장 뜨거웠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AI 관련주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따라서 청산이 시작되면 이들 주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수급 문제로 주가가 빠질 때 바이 더 딥을 외치는 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번에도 그게 통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핵심은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번 하락은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같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외부적인 수급 요인 때문이라는 거죠. AI 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가 엔화 환율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만 싸진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이 이슈와는 별개로 미국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셀 2000 지수로 대표되는 중소형주들이죠.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이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서요. 엔화발 충격이 지나가면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진원지인 일본 증시를 보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네, 일본 증시 내에서 거대한 자금 이동,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동안 엔저 효과로 잔치를 벌였던 도요타 같은 수출주들은 이제 파티가 끝났습니다. 실적 하향 조정이 예상되니 비중 축소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리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은행이니까요. 맞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는 예대 마진을 남기기 어려웠던 은행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마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따라서 미쯔비시 UFJ 같은 대형 은행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증시의 주도주가 수출주에서 금융주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게 자료의 핵심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한 4가지 행동 강령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금 비중을 20%까지 늘려라.
즉 실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시장 급락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하죠. 사실 시장이 뜨거울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른바 포모를 이겨내야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심리적 허들을 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식 전략입니다. 자동차와 조선을 담아라. 엔화 강세의 수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업종들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공격주의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좀 독특했어요. 엔화 자체에 투자라는 거였죠. 분할 매수로 환전을 시작하라. 네, 이제 엔화를 단순히 여행 갈 때 쓰는 돈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아직 높을 때, 즉 엔화 가치가 충분히 오르기 전에 분할해서 엔화 예금을 늘려두면 나중에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전략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미국 주식에 대한 조언입니다. 펀더멘털에 집중하라. 이건 결국 쫄지 말고 좋은 주식은 계속 사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같은 위대한 기업의 주식이 이번 엔화발 수급 문제로 하락한다면 이건 기업 가치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메가 트렌드는 환율 같은 단기 변수와 무관하게 계속될 테니까요. 이런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과감한 추가 매수, 즉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조언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2월은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분명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의 핵심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이 위기가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는가, 모르고 당하는가의 차이 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분은 이제 머릿속에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를 갖게 되신 셈이죠. 엔저가 끝나면 누가 웃게 될지, 시장이 흔들릴 때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지금 왜 현금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다가오는 변동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엔저의 종말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경제적 정상화를 이룬 일본이 아시아에서 더 큰 지정학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향후 10년간 한중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주식 시세표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